딸아이의 유학이라는 화려한 꿈을 위해 60평생을 바친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반평생 피땀이 서린 서울의 낡은 아파트를 팔아치웠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었지만 딸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더 빛나는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금이 환영한 딸이 가져온 것은 따뜻한 포옹이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딸은 해외 명문대 학위라는 후광을 등에 업고 돌아와 늙은 어머니를 짐짝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향해 촌스러운 늙은이라며 자신의 화려한 새 인생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고 매몰차게 내쳤습니다. 급기야 재벌가 남자와의 결혼을 위해 자신의 진짜 부모를 지우고 가짜 부모 역할을 할 배우까지 고용했습니다. 그 차가운 소외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어머니의 모든 사랑과 기대를 난도질했습니다. 체면과 허영에 납치된 천륜. 그 핏줄의 관계는 과연 어디까지 무너져 내릴까요? 평생을 희생만 해오던 유약한 어머니는 어떻게 각성하여 자신의 진심을 짓밟은 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서글프고도 통쾌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 가명, 올해로 막 환갑을 넘긴 늙은이입니다. 음력 정월이 생일이니 예전 같으면 동네 잔치라도 했을 나이겠지요. 충청도 산골짜기 옥천에서 태어나 먹고 살겠다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던 우리 세대에게 60세란 이제야 좀 허리 펴고 자식 덕 좀 보며 쉴 나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평온한 노후는 너무나 늦게 그리고 너무나 비참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생 대단한 성취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죠. 제 남편 박철수 씨는 법 없이도 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서울 구로공단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일했고 우리 부부는 개미처럼 일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경비 일을 뛰었고 저는 식당 설거지에 남의 집 파출부 일까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때 살림살이라는 게 참 팍팍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콩나물 무침이 밥상의 전부였고 돼지고기라도 숭덩숭덩 썰어 넣은 김치찌개를 먹는 날이면 그게 바로 잔칫날이었지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입안에 혀처럼 아끼고 모아 친척들에게 돈까지 빌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낡은 빌라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지은 지 30년도 더 된 빨간 벽돌집, 곰팡이가 슬기도 하는 좁은 투룸이었지만 그곳은 우리에게 궁궐보다 소중한 내 집이었습니다. 퇴근길 골목 어귀에서 우리 집 창문에 불이 켜진 걸 보면 세상을 다 가진 듯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 낡은 집은 우리 세 식구의 땀과 눈물,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제 반평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전 남편 철수 씨가 덜컥 큰 병에 걸렸습니다. 한 번 입원하면 몇 달씩 병원 신세를 졌고 병원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동안 모은 돈을 앗아갔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남편은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 제 손을 힘없이 잡고 딸 지은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여보, 지은이 고생시키지 마. 우리처럼 살게 하지 마. 쟤는 꿈이 있잖아. 훨훨 날게 해줘. 그것이 남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 남편의 유언대로 딸 박지은을 보란 듯이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빚을 갚기 위해 낮에는 공장, 밤에는 식당, 주말에는 건물 청소까지 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제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어졌고 손톱 밑에는 까만 기름때가 빠질 날이 없었지만 지은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지은이는 똑똑했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 서울 명문대 SK와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지은이는 제 자부심이자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헐리우드 영화나 외국 잡지를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난 나중에 꼭 미국 유학 갈 거야. 더 큰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성공하면
엄마를 호강시켜 주겠다. 강남의 으리으리한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겠다며 저를 들뜨게 했습니다. 좁아터진 신림동 빌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그 말만 믿고 저는 모든 고생을 견뎠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지은이는 정말로 미국의 유명 대학원 합격 통지서를 받아왔습니다. 아이의 눈은 별처럼 빛났지만 곧이어 엄청난 학비와 생활비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엄마, 학비랑 생활비만 1년에 1억은 들 텐데 우리 형편에 안 되겠지. 그냥 한국에서 취직이나 할까봐. 풀이 죽어. 울먹이는 딸을 보며 제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날게 해주라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저는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영혼이 깃든 신림동 빌라를 팔기로 한 것입니다. 딸 몰래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집은 6억 원 정도에 팔렸고 남은 대출금과 복비를 제하고 나니 제 손에 5억 원 남짓이 쥐어졌습니다. 저는 딸에게 자세한 내막은 숨긴 채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돈 마련했다. 넌 돈 걱정 말고 공부만 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알았지? 저는 집 한 돈에서 무려 3억 원을 뚝 떼어 딸에게 송금했습니다. 4년간의 학비, 집세, 초기 정착금, 거기다 중고차라도 한 대 사라는 돈까지 포함해서요. 통장 잔고가 훅 줄어드는 걸 보며 만감이 교차했지만 공항에서 엄마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하며 우는 딸을 보며 저는 잘한 결정이라 믿었습니다. 서울에 집이 없어진 저는 짐 가방 하나 들고 고향인 충청도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다. 쓰러져가는 흙집 한 채가 유일하게 남은 비빌 언덕이었습니다. 지붕엔 비가 새고 부엌은 재래식이었으며 씻으려면 물을 데워야 하는 그런 집이었지요. 남은 돈으로 지붕을 고치고 부엌을 입식으로 바꾸는데 돈을 좀 쓰고 나니 남은 건 얼마 되지 않는 노후 자금뿐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텃밭을 일구고 닭 몇 마리를 키우며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콩나물국에 김치, 직접 키운 상추쌈으로 끼니를 때우며 한 푼이라도 아꼈습니다. 혹시라도 타지에 있는 딸에게 급한 일이 생길까 봐서요. 초반에는 지은이도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캠퍼스 생활, 여행 이야기 등을 제잘되면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서 친구인 순자 할머니와 최 씨 어르신에게 우리 딸이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한다며 자랑하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떠난 지 2년이 지나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상 통화 속 지은이는 더 이상 촌티나는 한국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화장, 명품 옷, 유창한 영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유한 유학생 친구들과 어울리며 씀씀이도 커졌습니다. 요트 파티 사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사진이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학회 등록비가 필요한데. 엄마, 친구들 수준 맞추려면 옷이랑 가방이 좀 필요해. 안 그러면 무시당해. 기숙사가 너무 시끄러워서 학교 근처 좋은 아파트로 옮겨야겠어. 돈을 달라는 이유는 늘 그럴싸했습니다. 저는 딸이 기죽을까봐 공장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고물상에서 폐지를 주워가며 돈을 붙였습니다. 제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딸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횟수는 줄어들었고 통화 내용은 불평과 짜증으로 변해갔습니다. 엄마, 영상 통화할 때 뒤에 그 지저분한 흙벽 좀 안 보이게 해줘. 다구는 소리도 싫고 내 친구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미개하게 사는 줄 알잖아. 엄마 옷이 그게 뭐야. 촌스럽게 제발 어디 가서 내 얘기할 때 사투리 좀 쓰지 마.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겠지. 내가 더 잘해야지 하며 바보처럼 참았습니다. 딸이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이름은 존인데 집안이 어마어마해. 아버지가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어머니는 교수님이야. 그러더니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들한테 우리 부모님 서울 강남에 사는 은퇴한 교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엄마도 말 맞춰야 해. 알았지? 그래야 내가 꿀리지 않고 시집 갈 수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저를 부정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또다시 그래, 알았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딸을 위한 길이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4년 후 지은이가 드디어 귀국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시골집을 쓸고 닫고 딸이 좋아하는 토종닭 백숙과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흙먼지 날리는 시골 마당에 하이힐을 신고 나타난 지은이는 인상부터 찌푸렸습니다. 아, 냄새. 엄마, 여긴 여전히 구질구질하네. 와이파이는 터져.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아? 지은이는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에는 손도 대지 않고 배달 앱을 켜서 피자와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엄마, 나 이런 시골 음식 이제 안 맞아. 입맛이 변했나 봐. 딸은 집에 있는 내내 방에 틀어박혀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시골 생활이 지루하다고 불평만 해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께 인사라도 드리자고 하면 내가 왜 그런 노인네들을 만나 하며 질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존이 부모님 모시고 한국에 올 거야. 상견례를 해야 하는데.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서울 올라가서 한복이라도 한 벌 맞춰야겠구나. 식당은 어디가 좋겠니? 그러자 지은이가 싸늘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엄마는 오지 마.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말했잖아. 나 교수 딸이라고 했다고. 엄마 같은 시골 노인네가 나가면 내 거짓말 다 들통나. 존이 알면 나 파혼당해. 엄마가 내 인생 망칠 거야? 딸은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디 찜질방이나 친척 집에 가 있어. 상견례 끝날 때까지 얼씬도 하지 마. 내가 알아서 배우 고용해서 부모님 역할 시킬 거니까. 배우?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내가 내 애미다. 너 유학 보낸다고 집까지 팔아먹은 내 애미란 말이다. 아, 그놈의 집 타령. 그 돈 내가 나중에 갚으면 될 거 아냐. 아무튼 엄마는 절대 나서지 마. 나 강남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어. 엄마처럼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다고. 지은이는 소리를 지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딸이 이제 나를 인생의 오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다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이웃인 순자 할머니가 창문을 넘어 들어오셨습니다. 제 꼴을 보고 기겁을 한 할머니에게 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등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수가 정신 차려라.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그건 천벌 받을 짓이야. 하지만 네가 무너지면 아무도 널 안 도와준다. 너 아직 살아있잖아. 억울해서라도 살아야지. 그 말에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왜 죽어?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나는 딸의 지갑도 아니고 딸의 성공을 위한 소모품도 아니다. 저는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하는 사촌 오빠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은이가 서울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좀 알아봐줘. 며칠 뒤 상철 오빠에게서 사진과 동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식당에서 지은이가 낯선 중년 남녀와 함께 존과 그의 부모를 만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수가 지은이가 저 사람들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더라. 아주 살가워 죽겠던데 사진 속 가짜 부모는
우아한 옷을 입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 자리에 앉아 있는 낯선 여자. 제 딸의 엄마 행세를 하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제 안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서울에서 꽤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인 이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친구는 분개하며 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영수가, 이건 사기야. 그리고 폐륜이고, 우리가 확실하게 밟아주자. 증거부터 모으자. 이 변호사의 코치 아래 저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금융기록, 집매매 계약서, 딸에게 보낸 송금 내역 총 8억 원가량, 딸이 돈을 요구했던 메시지 등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통화 녹음, 딸에게 전화를 걸어 유도 신문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가면 안 되겠니? 라고 묻자 딸은 제발 좀. 엄마가 오면 다 망친다고. 촌스러운 꼴 보이지 말고 숨어 있어. 라고 폭언을 퍼부었고 이 모든 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배우 섭외 확인. 이 변호사는 흥신소를 통해 가짜 부모 역할을 한 배우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그들이 돈을 받고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이는 존과의 약혼 발표를 겸한 가족 식사 자리를 강남의 5성급 호텔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딸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더 필요해. 엄마 남은 노후 자금 있지? 그거 다 보내. 나중에 내가 호강시켜 줄게.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줄 게 있다. 마지막으로 줄 게 있어. 서울로 갈게. 딸은 제가 돈을 주러 오는 줄 알고 마지못해 호텔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약혼식 당일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생전에 사주었던 옥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유행은 지났지만 단정하고 고운 옷이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 남편의 사진이 들어있는 펜던트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웃음꽃이 피어있던 장내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은이는 은색 드레스를 입고 존의 팔짱을 낀 채 가짜 부모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지은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엄마, 여길 어떻게? 지은이는 당황하여 존에게 얼버무렸습니다. 아, 존, 이분은 시골에서 오신 먼 친척 아주머니셔. 우리 집안일 도와주시던 먼 친척 아주머니, 도우미. 그 단어가 제 심장을 후벼 팠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뚜벅뚜벅 걸어가 테이블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같은 좋은 날 내 친엄마가 빠져서야 되겠니? 존과 그의 부모, 그리고 가짜 부모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가져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낡은 집 매매 계약서, 수천만 원씩 찍혀 있는 송금 내역서가 흩날렸습니다. 존, 그리고 사돈어른 되실 분들, 제 딸 박지은 양이 말한 강남 교수 부모는 여기 없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가짜 부모들을 가리켰습니다. 저분들은 제 딸이 돈 주고 산 가짜들입니다. 진짜 부모는 딸 유학 보내려고 집 팔고 빚내서 헌신하다가 이제는 촌스럽다고 버림받은 저 김영숙입니다. 연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비명을 지르며 저를 막으려 했습니다. 미쳤어? 당장 나가.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하지만 이 변호사가 준비한 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이가 저에게 퍼부었던 폭언 녹취록과 가짜 부모와 입을 맞추는 영상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엄마 같은 촌년이 오면 내 격 떨어져. 교수 부모 연기 잘 좀 해줘요. 그 추악한 진실 앞에 존의 부모님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아한 척 앉아있던 가짜 부모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존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지은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은,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부모를 부정하고 사기를 치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존의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뢰가 없는 결혼은 없습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지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저를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엄마가 다 망쳤어. 내 인생 책임져. 이제 어떡할 거야?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망친 거야. 내 피와 땀, 내 존엄까지 팔아서 산 가짜 행복이 얼마나 갈 줄 알았니? 나는 너의 엄마지만 더 이상 너의 호구는 아니다. 이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박지은 씨, 존의 가족 측에서 사기 결혼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용한 배우들도 사기 방조죄로 고발 조치될 겁니다. 그날의 사건은 강남 바닥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고 지은이는 폐륜녀,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혀 그토록 원하던 상류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고 빚더미에 앉아 그 많던 명품을 팔아치우며 전전긍긍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저에게 울며 불며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끊어진 인연의 끈은 다시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처량한 노인네가 아닙니다. 남은 돈을 털어 딸에게 주지 않고 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연금 상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삽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순자 할머니와 경로당에서 화투도 치고 마을회관에서 스마트폰 교육도 받습니다. 유튜브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보고 트로트 노래도 배웁니다. 딸은 잃었지만 저는 비로소 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 저는 마루에 앉아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위대하지만 부모의 희생이 자식의 걸음이 될지언정 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내 존엄은 그 누구도 설령 자식이라 할지라도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부디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